자, 제 얼굴 좀 잠깐 봐주세요. 제가 매번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프린트를 좀 해서 이게 나눠드리면 수업하기는 효율성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지면 좀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핑도 좀 자유롭게 안 되고, 그러니까 딱 그 틀 안에서 이렇게 딱 뭐 정해진 틀 안에서 이렇게 매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이번 수치제도는 그냥 필기를 좀 하시면서 자료 없이, 물론 이제 문제를 좀 못 풀어보는 게 조금 걸리는데 문제풀이는 해커스 교재에 보시면 또 문제들도 많이 나와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일단 수치제도를 오늘 공부를 하실 시간인데 일단 그 접근 방법서부터 좀 한번 볼게요. 접근 방법. 일단 자, 한국 수치제도를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이거를 알아보는 건데 뭐 내용은 어렵진 않은데요. 중간에 이제 이 파생되는 개념들 때문에 조금 혼동스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정리를 좀 몇 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금을 어떻게 징수했느냐, 이 세금 징수와 관련된 역사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항상 접근 방법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역사라는 큰 산이 있다고 봅시다. 이 역사라는 큰 산이 있는데 역사를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역사의 수면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의 수면. 그러면 역사의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것들, 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것들, 결국 이게 정치 사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사건사 이외의 다른 것들은 역사의 기록이 잘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결국 정치 사건사가 이게 기록이 잘 돼 있는 거죠. 나머지는 기록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결국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넓고 광범위한데 이거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뭘 가지고 사료를 가지고 추론을 하고 뭐 좀 생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최근에 공무원 한국사가 수능 형태로 바뀌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던지는 문제들이 간혹 가다가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치제도도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풀려고 하면 쉬운데 이게 생각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수치제도처럼 까다로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민중생활사예요. 그러니까 민중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의 민중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고려의 농민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기록이 없으니까 알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민중생활사를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세금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가 되면 농민들의 생활은 자연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세금이 어떻게 징수되느냐는 결국 이 민중생활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무시할 수는 없다. 결국 수치제도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수치제도를 민중생활사의 측면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경제사로 보지 마시고 내가 민중생활사를 공부하는구나. 고대의 농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수치제도를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 학파를 우리가 이제 보통 사학자들이 애널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 이 애널학파들이 주로 하는 것은 기본적인 기록을 보고 이 기록을 보고, 기록입니다. 기록. 글씨가 왜 이렇게 써졌지? 뭐야? 기록인데? 에휴, 바보 씨.
자, 기록을 보고 민중생활사를 어떻게 보면 추론해내는 겁니다. 추론. 그래서 기록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서 이제 추론하는 연습들이 좀 필요한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사료를 공부하시려면, 사료를 보시려면 기본적으로 구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세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자체에다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걸 뭐 인두세라고 하는데 고대에서는 사람 한 명당 이렇게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이 있어요. 이 집집마다 징수하는 세금도 있어요. 근데 집 안에는 보통 누가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결국 이 집집마다 징수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에게 징수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는 사람은 집이 내는 게 아니니까 세금을. 결국 징수하는 건 내는 거는 사람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내는 거다, 세금을. 그리고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국가 입장에서는 요 세 개의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토지 생산성이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치에도 공부하기 위해서는. 토지 생산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토지에서 생산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성이 얼마나 좋으냐.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이제 토지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이 이제 결국 이제 사회 시간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단어인데, 이거를 극명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지 생산성이 되게 좋아요. 토지 생산성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1헥타르라는 면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1헥타르라는 면적이 있어요. 여기서 얻는 곡물의 양이 미국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토지 생산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땅이 넓지가 않으니까 이 조그만 땅 안에 온 가족이 달라붙어 농사를 짓죠. 그러니까 토지 생산성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태풍이 와서 별을 확 쓸고 별을 세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별을 하나씩 세운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민들이. 그러니까 토지 생산성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노동 생산성은 좀 떨어져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경지 면적이 대부분 이게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산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기계화가 되질 못해요. 지금도. 지금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기계화가 되질 못하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농사를 짓거든요. 대부분.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기계화 됐지만. 근데 이렇게 기계화가 많이 돼야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으려면 기계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지 면적이 좁으니까 기계가 잘 되지 않아요. 이 미국 애들 농사 짓는 거 보면 막 헬기 타고 막 뿌리고 그러잖아요. 비료를. 보셨어요? 이게 날개 쫙 해서 막 쫙 뿌리고 가고 그러잖아요. 미국 트랙터 같은 거 모는 애들 보셨어요? 이게 트랙터 딱 틀어놓고 그 위에서 자요. 그럼 걔가 가는 거예요. 그냥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절반도 안 온 거예요. 한 2-5시간 자도. 우리나라 같으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트랙터 딱 놓으면 이렇게 밀면 또 이렇게 막 옮겨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 거냐 한번 봅시다. 토지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면, 잘 보세요. 고대에는 토지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토지 생산성이 좋으려면 비료라든지 농업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농업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지를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고대는 토지 생산성이 떨어져요. 이게 낫죠.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고대에는 그러니까 결국 토지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땅을 놓고 이 위로 보면 여기는 사람을 놓으면 고대에는 땅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많을 수가 없다. 왜? 토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징수해봤자 국가에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기준이 뭐에 딱 포컬리제이션이 되어 있겠어요? 사람에게 딱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통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토지에서 걷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것이 훨씬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농업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이 토지 생산성이 향상돼요. 이거는 쓰지 마세요. 이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비교해 봤을 때. 근데 토지 생산성이 향상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뭐가 중심 수치가 돼요? 땅에서 걷는 세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 게 고대에는 땅과 사람 중에 사람이 수치의 중심인데 고대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보다는 뭐에? 땅에 집중하게 된다. 요걸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고대부터. 자, 고대의 수치라고 쓰세요. 이것도 해커스 교재. 와, 보셨어요? 3번 튕기는 거? 아우, 진짜 뭐 환상적이에요. 아직 죽지 않았어, 중석이.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대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좀 알아보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를 좀 알아보는데, 지금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해커스 교재가 이렇게 막 뭉그러져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고구려의 가장 중요한 세금은 조세라고 하는 거예요. 조세. 고구려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은 조세다. 그럼 조세는 뭐냐? 이거는 가구당 걷는 세금이에요. 고구려의 조세는. 뭐당? 가구세죠. 가구세. 근데 조세를 이제 뭐를 걷냐면 보통 이제 곡식으로 걷어요. 곡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이상한 건 뭐 쌀이라고 하면 이상한 거는 원래 쌀은 조세인데 원래 가구당이 아니고 뭐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 결당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토지 결당 걷지 않는다니까요. 고구려의 조세는 토지 결당 걷는 게 아니고 가구세예요. 가구세. 그러니까 결국 가구당 부과한다는 것은 가구의 인구가 많으면 조세 액수도 어떻게 돼요? 많아져요. 그러니까 모든 가구가 동일하게 내는 게 아니에요. 이 고구려의 조세는. 그러니까 이 가구도 예를 들어서 쌀을 두 가마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조세가 등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걷는데. 그러면 가구의 구성원의 수가 많으면 조세 액수가 많고 가구의 구성원 수가 적으면 조세 액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사람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등급을 매겨서 한다는 것은 결국 이거는 가구 구성원의 수 아니에요. 그러면 특이한 걸 이제 하나 발견했어요. 고구려의 조세는 굉장히 특이하다. 우리가 조 이러면 땅에 부과하는 건데 고구려의 조는 가구당 부과하고 결국 그 기준은 사람의 수다.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아는 거랑.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세금이 있는데 인두세예요. 이건 사람 그냥 머릿수대로 걷는 거예요. 그러면 다 중심이 뭐예요? 그렇죠. 그걸 잘 기억해.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지금. 근데 결국 사람이 수치의 중심인 이유는
뭐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토지 생산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토지에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국가 재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사람이다. 사람. 기준은. 그 다음에 백제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백제도 어떻다? 똑같다. 조세, 인두세. 다른 개념 할 필요 없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영향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동일하다. 자, 그러면 이것도 사람인데 문제는 추가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우리 질문을 하도 하셔가지고 선생님 해커스 교재에 풀어쓰는 한국사를 읽다 보니까요. 위례성을 수리하는데 사람을 동원하는 것은 역이잖아요. 근데 백제는 역이 없잖아요. 충분히 질문할 수 있죠. 역이 있어요. 따로. 인두세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다 지금 인두세도 뭐로 내는 거냐면 곡식으로 내는 거예요. 쌀 이런 걸로. 이것도 곡식으로 다 내는 거거든요. 뭐 곡식으로 내거나 쌀, 배 뭐 이런 걸로 내는 거예요. 인두세도 다. 근데 이 백제의 인두세는 이거 똑같아요. 백제의 인두세는 곡식, 쌀, 배로도 내고 여기에 뭐가 플러스 돼 있냐면 여기 플러스 돼 있는 거예요. 뭐가 플러스 돼 있다? 여기.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의 가장 큰 차이죠. 고구려에도 역이 있을 것 같은데 고구려에 역이 있다는 얘기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사료가. 근데 있긴 있었을 거예요. 역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료가 없으니까 이건 시험 문제 자체에 낼 계제가 아닌 거죠. 고구려의 역은. 근데 백제는 자료가 있어요. 위례성을 수리하는데 부역을 동원했다는 자료가.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걸 연구하면서 그러면 분명히 자료에는 백제의 세금이 조세와 인두세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역은 별도로 있는 것인가? 연구를 했겠죠. 그게 아니고 인두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두세라는 개념은 사람 머리당 내는 건데 결국 이 사람들이 곡식도 내고 뭐도 내고 1년의 일정 기간 동안 역도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 그래서 고구려의 차이점은 시험문제 나올 때 고구려와의 차이, 이 역이니까 고구려와 이 차이점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료가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고구려 사료가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항상 나올 때 유인의 경우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인은 특정 직업도 없이 농사도 짓지 않고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유인의 경우. 그럼 이 유인의 경우에는 정착민들에 비해 세금이 훨씬 낮아요. 1년에 막 10사람이 합쳐서 막 곡식 뭐 곡식 뭐 한 가마를 내고 막 이게 되게 작거든요. 그럼 유인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 그럼 결국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찾아내냐면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인의 경우 10사람이 1년에 한 번씩 뭐 예를 들어서 곡식 한 가마를 낸다. 그러면 유인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10사람이 합쳐서 뭐 쌀 조금 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유인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문제가 크죠. 그렇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유인의 수를 어떻게 돼요? 이런 걸 유망방지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유망을 하게 되면 국가가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망방지책은 역사학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고구려에도 있고 백제에도 있고 신라에도 있고 다 있었을 거예요. 뭔가 제도가. 근데 기록이 없어요. 지금 제가 자꾸 기록이 없어요. 뭐 이 얘기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한 거예요. 이 기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기록들이. 잘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고구려 백제 건 더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고대사는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삼국사기는 신라 역사책이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유망 방지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실 때 유망 방지책 이러면 뭐가 떠올라요? 조선시대로 가면 호패법, 오가작통법 이런 게 유망 방지책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고구려나 백제에 분명히 있었을 거란 얘기죠.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신라로 넘어오면 신라도 초기 때는 해커스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신라도 초기 때는 조세와 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조세와 인두세로. 신라 초기에는 다 이렇게 걷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이 다. 근데 이게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 체제가 정비되면서 당나라의 조용조 제도를 들여오는 거예요. 신라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는 사람들이 많냐면 진덕여왕 때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학자들 중에는. 당의 조용제도들을 들여온 시기가. 근데 어떻게 보면 신라 상대죠. 진덕여왕 때까지가 상대니까. 그래서 옛날 한국사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삼국시대 때는 이렇고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 조용조 제도를 모방했다. 아예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이거를 묶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초기에는 조세, 인두세로 고구려, 백제와 동일하다가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 특히 진덕여왕 때라는 거는 이 진덕여왕 때 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죠. 그렇죠? 막 태평송을 지어 바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독자적 연호를 폐지하고 중국식 연호를 쓰고 막 진덕여왕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당의 제도가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당의 조용조 제도가 이제 들어와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이 조는 조세고, 이 용은 역이고, 이거는 공납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수치체제를 공부하는 3대 수치체제죠. 조세, 역, 공납.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고요? 전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세는 어떻게 걷어요? 토지 결당 걷는 거죠. 이건 토지에 부과되는 거, 땅에 부과되는 거. 일종의 땅세죠. 땅세. 그렇죠? 역은 몸세죠. 몸뚱아리에 부과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납은 가구세다. 뭐 이건 기초 이론이죠. 그렇죠? 이건 기본반에서 뭐 다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땅세도 보면 자 보세요. 생산량의 보통 10분의 1을 걷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10분의 1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풍용이 고려되어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풍용이 고려되어 있는 거죠. 풍년이 들었을 때 10분의 1과 흉년이 들었을 때 10분의 1은 걷는 액수가 달라질 테니까 이 안에는 풍용 고려가 이미 다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업하면서 맨날 착각하는 게 뭐냐면 풍용을 고려한 거는 세종 때 연분구등법인데 이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처음 전세제도가 확립됐을 때부터 뭐가 고려돼서 걷는다? 뭐를 고려해서? 풍용을 고려해서 걷는다. 세종의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풍용 고려 정도를 보다 정밀하게 데이터화 작업을 한 거예요. 데이터화 작업을. 자, 그리고 이 몸세는 역인데 이 역은 두 개가 있죠. 잡아와서 노동을 시키면 요역 혹은 부역. 그 다음에 군인 일을 시키면 군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역과 군역.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가구세인 공납은 잘 보세요. 정기 공납과 부정기 공납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정기적으로 걷는 공납과 부정기적으로 걷는 공납. 이걸 이제 상공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 상공이라는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정기 공납을 별공이라고 해요. 별공. 그 다음에 진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정기 공납 중에는 뭐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진상 품목입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납은 가구세인데 이거는 특산물을 걷는 거죠. 지역의 특산물.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특산물은 제가 지금 토산물이라고 쓰지 않았죠. 특산물은 이 안에 뭐가 또 포함되어 있겠어요? 수공업 제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거니까 수공업 제품도 공납으로 다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납 부분에서 좀 파생을 시켜볼 게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뭐라고 하냐면 관수품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관수품을 조달하는 시스템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어떤 식으로 조달했는지.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방법들이에요. 자, 국가가 있다고 봅시다.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 공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런 거 기억할 수 있겠어요? 시전에서도 관수품을 조달받아요. 국가가 허가해 준 시장. 그리고 이 시전에서 관수품을 조달받는 대가로 시전 상인들에게 뭘 줘요? 보통 독점 판매권을 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가 관수품을 조달하는 방법이에요. 관청수공업이에요. 지금 그려집니까? 머릿속에?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어떻게 조달받는지? 제일 많은 양은 어디로부터 얻는 거예요? 공납이 제일 크겠죠. 관청수공업. 이게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공부하다 보면 오늘 얘기했지만 대동법 이런 게 나오면 이 공납이 뭘로 바뀌냐면 공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지? 대동법이 되면 공납이 아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공인으로부터 공납을 조달받는 거죠. 뭐 표정은 어두워졌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어두워지셔도.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없지만 이거 중요해요. 소. 향부곡소 할 때 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관수품을 조달받아서 국가는 필요 물품을 충당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요거 하나만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공납만. 수치제재 중에서.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향부곡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하죠. 근데 이 차별 대우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세금이 많은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소민들은 뭐가 많은 거예요. 공납의 액수가 제일 큰 거예요. 이 소민들은. 여기서 생산되는 걸 거의 다 국가에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이 부담스러웠다는 게 이거예요. 향부곡은 공납이 아니에요. 향부곡은 국공유지를 농사 짓는 거거든요. 이건 농업을 하는 곳이니까 어떤 세금이 상대적으로 많겠어요? 전세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세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이건 지대 아니에요? 국공유지 국가 땅을 빌려 농사 지으면 이거는 지대를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향부곡에 있는 사람들을 이걸 얘네들은 지대라고 하지 않고 이걸 전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금의 양이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생산된 양의 90%를 다 바치는 거예요, 국가에다. 그래서 해커스 교재에 보면 향부곡 소민은 세금 부담이 많았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향부곡은 그러니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심화 강의 들으면서 향부곡은 무슨 세금이 많고 전세가 많고 소는 뭐가 많고 공납이 많고 이런 거예요. 그걸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조용조 제도까지 이렇게 했으면 이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고대의 수치 부분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민정문서예요. 그렇죠? 민정문서는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예요? 수치하려고 작성한 문서 아니에요? 민정문서를 지금 이 시간에 수치체제하면서 분석하진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별도의 그냥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신라의 민정문서인데 결국 이 민정문서를 보면 서원경 부근에 4개 촌락을 조사해 놓은 건데, 결국 여기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인구, 이거를 성별, 연령별로 잘 나누어서 기재를 해놨죠. 그 다음에 토지,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뭐 가구 수, 그 다음에 뭐 가축 수, 그 다음에 유실수, 뭐 잣나무, 뽕나무, 막 이런 거까지 다 조사돼 있어요. 과일나무들. 그러면 신라의 민정문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신라의 민정문서 쫙 분석하다 보면 뭐가 제일 비중이 커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토지를 조사도 했지만 사람을 조사하는데 막 성별로 나눠서 소자, 추자, 조자, 정남, 뭐 제공, 노공 쫙 나눠놓고 남자, 여자 정확히 숫자 기재해놓고, 결국 이런 얘기는 통일신라 시대까지도 결국 중심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세히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게 민정문서가 얼마나 대단한 문서냐면, 왜 연령별로 나눠놓는 게 중요하냐, 소자, 추자, 조자 왜 이렇게 나눠놓는 게 중요하냐, 결국은 국가 수치 대상어는 정남이거든, 정남. 그죠? 근데 위에 있는 나이들을, 이 어린 애들을 다 조사해 보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국가가? 앞으로 세금을 얼마 거둘 수 있는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3년 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 돼 있는 문서예요, 이 민정문서는. 그런데 결국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신라의 민정문서도 대부분 답이 뭐냐면 노동력 중시예요. 이게 매우 노동력이 중시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제 고려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고려의 수치 장부가 있죠. 이거는 고대 신라, 통일신라 시대 때의 수치 장부겠죠. 그렇죠? 그러면 고려의 수치 장부가 있는데, 고려의 수치 장부는 뭐와 뭐로 나눠져 있냐면 양안과 호족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건 토지대장이죠. 그리고 호족은 뭐예요? 이거는 인구와 가구를 조사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인구수, 가구수. 지금도 뭐 호족이 그거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민정문서의 기재 방식이 고려의 수치장부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면, 다시 한번, 민정문서의 기재 방식이 고려 수치장부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면 틀린 거란 얘기예요. 왜? 이 민정문서는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근데 고려는 지금 양안과 호족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이 말? 아니, 민정문서는 이 문서 하나 안에 토지도 기록돼 있고 인구도 기록돼 있고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냥 한 장부 안에. 근데 고려시대 때는 이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토지대로 장부 따로 만들고, 호족은 인구와 가구는 따로 만들었으니까 민정문서가 고려의 수치장부에 영향을 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하고도, 아니 선생님 여기 인구 토지 영향 준 거잖아요. 왜 그러세요 자꾸. 아니 나눴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려에는 토지를 기록하는 장부가 따로 있고
인구를 기록하는 장부가 따로 있으니까 이건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달라진 거죠.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이거를 작성해서 뭐를 거두려고 한 건데요?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걸 작성해서 뭘 거두려고 한 건데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되네. 이게 수치에서 가장 기초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호적을 통해서는 뭐를 걷는 거예요? 아, 이상하네. 밥 이상한 거 드셨어요? 도와주세요. 불쌍하지 않아요? 막 혼자 막 이러는 거 보면? 호적을 통해서는 역과 공납을 걷는 거고, 양안을 통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문제 나오면. 양안을 통해서는 전세를 걷는 거, 조세를 걷는 거지. 호적을 통해서는 공납과 역을 걷는 거구나. 뭐 공납을 걷기 위해 양안을 작성하였다. 이러면 그냥 바로 별표 치면 돼요. 거기 그게 틀린 거예요. 양안을 작성해서 공납을 걷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근데 이런 게 별것도 아닌데 그냥 읽고 넘어간대요. 양안을 작성해서 오케이. 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정리를 잘 해놓읍시다. 그리고 이 고려 시대를 이제 공부를 좀 한번 해보는데, 자, 고려의 전세부터 한번 볼게요. 고려의 전세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10분의 1인데 이게 제가 수업하면서도 정치사 할 때도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무슨 맨날 10분의 1로 감면해 줬대요. 그 전부터 10분의 1이었는데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가면 뭐 10분의 1로 조세를 감면해 줬다. 고려 태조 왕건의 정책 보면 취민 유도 10분의 1로 감면해 줬다. 조선 과전법 10분의 1로 감면해 줬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10분의 1인데 계속 감면해 줬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했지만 10분의 1로 했는데 10분의 1을 안 걷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나라가 딱 되고 뭐 10분의 1을 걷어라. 그럼 처음에 걷다가 뭐 10분의 2, 10분의 3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럼 결국 전세는 10분의 1이고 여기에는 풍용 고려가 되어 있다. 풍용 고려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전세를 걷는 데 있어서 이 신라의 이 전세 걷는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그걸 결부제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결부제라고 하는 것은 수확량에 따라서 걷는 거예요. 뭐 무슨 뭐 파종량에 따라서 걷고 뭐 땅의 면적에 따라서 걷고 이게 다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세는 결부제예요. 결부제라는 건 뭐냐면 생산량, 수확량에 따라서 걷는 거예요. 파종량의 10분의 1도 아니고, 그러니까 씨앗을 뿌린 양의 10분의 1도 아니고 수확량의 10분의 1이에요. 이걸 결부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선시대 가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수치제도 할 때는 이걸 다 끝내버려야 돼요. 잘 보세요. 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300두가 생산되면 1결이에요. 몇 두가 생산되면? 300두가 생산되면 1결로 보는 거예요. 한 결은 300두가 생산된다. 그러니까 토지를 나누는 단위도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생산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면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이 1결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300두가 생산된다 이런 뜻이에요. 토지가 넓든 적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가만히로 얘기하면 이식가마예요. 300두가. 그리고 이 부가 뭐냐면 100부가 1결이에요. 몇 부가 1결? 100부는 1결이에요. 퀴즈! 내가 1결 50부의 땅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1년에 생산하는 양은 장난 아니에요. 그만합시다 오늘.
1개월 50부의 토지는 몇 두를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450두를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1년에. 자, 그러면 이 결부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세는 결국 수확량에 따라서 10분의 1을 걷는 거니까 결국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풍용이 고려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회전되면 결국 매년 걷는 전세의 양은 풍용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300두가 생산 가능한 땅을 1결이라고 보는 거라고. 가능한 땅. 300두가 생산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세금을 내가 20두로 전세를 내야 된다. 전세를 20두를 냈다. 그럼 이 사람은 몇 두를 생산했다는 거예요? 200두를 생산한 거예요. 1결에서. 그러니까 매년 300두가 생산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국가에서 봤을 때 이 땅에서는 300두 정도가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땅을 1결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농사가 안 돼서 200두가 생산되면 국가는 20두밖에 못 걷는 거죠. 매년 액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세 부분에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 토지의 비옥도를 4등급으로 나눠놔요. 3등급으로. 토지의 비옥도를 몇 등급으로? 이건 추가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 토지의 비옥도를 3등급으로 나눠놨다는 것은 토지 비옥도 차이에 따른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주 비옥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의 땅과 비옥하지 못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따로 외우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 이미 이게 고려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결만 알면 되는 거예요. 결만. 근데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토지의 비옥도를 3등급으로 나눠놨다는 것은 이미 결부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가 비옥하지 않은 땅은 1결의 면적이 이만큼일 거 아니에요. 토지가 비옥하지 않으면. 토지가 비옥한 땅의 면적은 요만큼이 1결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해됩니까? 그럼 이것도 1결이에요. 그냥. 이것도 1결이고. 근데 이 땅에서는 이만큼 넓은 땅에서 300두가 생산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만큼의 땅에서 300두가 생산된다는 얘기니까 이 토지의 비옥도를 3등급으로 나눴다는 것은 결부제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보면 결부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결부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공납을 좀 볼게요. 자, 공납은 지역의 특산물을 걷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뭐당 걷는다고요? 가구당 걷는 거죠. 근데 이 공납은 잘 보세요. 이제 이 문제점을 이건 고려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제가 조선 시대 하면서 수업을 기본 이론만 해서 했는데 가구당 걷는 것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어요. 이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 빈부격차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는다. 빈부격차 고려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세금이에요. 아니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 이거는 지금 등급을 뭐해? 이거는 등급을 나눈 거예요. 가구들의 등급을 뭐 상호, 중호, 하호 이렇게 나눠서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빈부가 고려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농업을 질 때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농사를 많이 짓는 거예요. 노동력이 많으면.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짓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100평짜리 대저택에서 사는 집도 한 가구고 오두막에서 살고 있는 집도 한 가구고 이 내는 세금의 양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죠. 이 공납은.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어려운 말인데 선횡간 후 공안 작성이라는 문제점이에요. 이게 왜 문제점이냐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횡간이라고 하는 장부가 사료에 뜨면 여러분들이 뭐를 탁 떠올려야 되냐면 이건 잘 뜨는 자료는 아닌데 횡간이라는 자료가 딱 뜨면 이게 뭐냐면 지출장부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얼마큼 써야 될지 이거를 먼저 작성하는 거예요. 국가가 쓰는 돈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번 연도 국가 예산이 뭐 예를 들어서 한 400조다. 그러면 400조를 어떻게 쓸 것인지 쫙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뭐 복지 예산으로 뭐 얼마, 교육으로 얼마 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정 지출 장부죠. 이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 장부예요.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장부.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얼마, 뭐 전라도에서 얼마, 경상도에서 얼마, 뭐 이렇게 걷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안은 걷겠다는 장부예요. 그러니까 이건 재정 수입 장부가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원래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공안 후 횡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걷는 양을 이만큼 걷으면 그거에 따라서 지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개인도 그러지 않아요? 개인도 자기가 버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거지. 지출 계획을 다 세워놔요. 아 나는 이번 달에 400만 원이 필요해. 월급은 50만 원 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느냐? 옛날에는 돈을 이게 세금을 다 걷어요. 그리고 횡간을 작성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발달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리 국가 지출 내역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공납 같은 경우는 그만큼 생산이 되고 될지 안 될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은 겁니다. 한지 그러니까 종이가 예를 들어서 뭐 2만 필이 필요하다. 근데 종이가 2만 필이 생산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걸 생산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2만 필을 국가 예산으로 딱 결정을 지출장부에다 써놓으면 무조건 2만 필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리한 공납 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맞춰서 걷어야 되니까. 응? 그러니까 막 다그치게 되고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납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가구당 걷는 세금이다 보니까 얼마나 웃긴 일이 발생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풍기 지역에서 살고 있다. 그럼 고려시대 때 풍기가 뭐가 유명한 지역이냐? 인삼이 유명해요. 그럼 풍기의 공납이 뭐로 날라오겠어요? 인삼을 내라고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풍기 지역에 사는데 나는 올해 인삼을 생산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무조건 내야 돼요. 예외 없이. 제가 인삼이란 얘기를 왜 하냐면 인삼은 1년 생육작물이 아니죠. 이거 심고 1년 자라서 또 수확하고 다음 년에 또 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삼을 한번 심으면 막 7년 있다가 수확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수확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내야 된다는 거죠. 생산하지도 않는데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구에. 분명히 그 가구는 그러니까 그 지역은 당연히 인삼이 생산이 되겠죠. 근데 그 가구가 인삼을 생산하지 않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돼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이 지역에서 나오던 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사료에 보면 사다세라고 하는데 사다세 옛날 보면 사다세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류인지 아니 실제 자료예요 이게. 근데 전라도 지역에 사다세를 징수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다세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라도 지역에. 근데 강원도에 사다세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전라도 관청에서 강원도 관청에다 공문을 띄워서 사다세를 강원도에서 사서 전라도에서 공납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지역에서 났던 것이 안 날 수도 있고 또 안 났던 것이 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국가 재정에 잘 반영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면밀하게 조사를 안 하니까. 응?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납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응? 사다세가 없어요. 근데 내래요. 어떻게 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사와서 막 공납을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역 특산물이 아닌 거죠 이제는. 다른 지역의 특산물인데 다른 지역에 가서 이걸 사서 이쪽 지역에서 공납을 내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불산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되지 않는데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이게 공납의 문제점이에요. 그 다음에 역으로 넘어갑니다. 역은 요역과 군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요역은 말 그대로 노동을 하는 거예요. 뭐 성을 만들거나 다리를 보수하거나 뭐 도로를 만들거나 이럴 때 이제 요역을 동원하는 거고, 군역은 이제 군대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역은 실제로 군대에 가는 정군이 있고 군포를 내는 보인도 있어요. 고려시대 때도.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만 나오는 거예요. 자, 요역이 있고 군역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교대로 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내가 요역 대상자였다. 그럼 군역은 안 나오는 거예요. 잘. 그리고 요역 일수에 따라서 군역 일수가 또 정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예를 들어서 20일 정도 요역을 했다. 그럼 군역은 면제예요. 근데 내가 올해 요역을 한 뭐 이틀밖에 안 했다. 그러면 군역의 기간이 좀 늘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교대로 번상했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것도 교대로 번상이에요. 다 교대로. 그러니까 어떤 애 정군이 되면 어떤 애는 보인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계속 정군만 하고 한 사람이 계속 보인만 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몸세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방관들이 대부분 역징발권을 갖고 있죠. 근데 고려시대 때는 지방관의 파워가 어때요? 약하죠. 그러니까 이 향리들이 징발을 하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향리들은 사병을 갖고 있는 거네요. 군역징발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향리의 파워는 사실 이래서 센 거예요. 그리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과 속현에서는 그 향리가 어떻게 보면 군 지휘관 역할도 하는 거 아니에요? 향리의 파워가 강할 수밖에 없죠. 파생을 좀 잘 시켜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수치 체제를 들어가기 위한 기초 이론들이에요. 고대의 수치, 고려의 수치, 이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 이런 게 나오는 거 이런 게 가끔씩 팅하고 공무원 문제에서.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니까 사뭇. 그렇죠? 이건 다르잖아요. 고구려 백제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께 나오면 좀 어려움을 겪는 거고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다. 고려? 저건 조선이랑 똑같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다 배우는 거니까. 자, 머리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하셔야 될 것 중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거를 잘 정리해 놓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면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려워요.
공납 부분에서 관수품을 국가가 조달하는 방법들, 공납, 시전, 관청숭업, 소숭업 이런 데서 이렇게 징수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것들은 제가 잠깐 쉬었다가 조선시대의 본격적인 조세 수치 제도와 공납 수치 제도와 그 다음에 역수치 제도를 정리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한 거예요. 잠깐만 쉬었다 갑니다.